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밍 연출한 이승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허밍에서 서면 역할을 맡았던 김철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밍에서 미정역 맡은 박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허밍에서 민영을 연기한 김예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시는 이 허밍은 사라진 목소리를 통해서 존재를 복원하려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사건의 중심이 서사가 아니라 기억의 파편들을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고, 특히 이 보이지 않는 인물 미정을 통해서 부제가 오히려 더 강한 존재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섬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후시 녹음이라는 설정은 단순한 기술적 장치를 넘어서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리고자 하는 인간의 시도로 느껴졌어요. 영화가 끝에 도달했을 때에는 저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기억은 복원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붙잡는 구조일지도 모른다는 점이었습니다. 네, 참 이런 기억, 존재에 관한 영화를 만들었다는 점이 참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어저께 사실 권 사토시 감독의 영화를 다시 한번 이제 봤었는데, 애니메이션 영화를 봤었는데요. 그때도 이제 그 뭐랄까 쇼트의 어떤 연결, 그리고 그 시대를 뛰어넘는 어떤 공간감,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인상 깊게 봤는데, 오늘 또 이 허밍을 보니까 이렇게 또 독립 영화에서 이런 식으로 기억의 파편을 다루는구나. 그래서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런 영화를 어떻게 기획을 하셨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허밍이라는 영화는 제가 중앙대학교에 재학할 때 믹싱 부장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믹싱실에서 제가 이제 작업을 했을 때 한번 믹싱실이 한번 다 고장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앰프라던가 마이크라던가 그 모든 것이 다 고장이 났었는데, 근데 믹싱을 하지 못한다는 생각보다는 그 믹싱실에 있었던 어떤 기억, 뭐 거창하게 말하면 역사, 그 다음에 이제 오고 갔던 배우들과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뭔가 공간에 대한 영화를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문득 들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그 공간에 대한 이야기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담론까지도 들어오게 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구조까지도 가져왔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공간이 내재되어 있던 어떤 기억이라는 영역까지 했던 것 같고, 사실 이 영화는 처음에는 그런 외화로 좀 시작을 했었거든요. 에이디아를 어떤 죽은 여자 배우의 그 에이디아를 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서 시작을 했었다가 그 다양한 시나리오와 그런 담론들이 합쳐지게 되면서 결국은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결국 기억에 대한 영화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기억을 인식하고 가공하는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주관적으로 인식이 되느냐, 거기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미정이라는 인물이 영화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 부재하지만 강한 존재를 어떻게 설계하셨는지, 그리고 또 이제 영화를 보고 나니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아니, 조금 더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었으면, 아니면 조금 더 스토리를 더 썼으면, 사건 중심의 스토리를 썼으면,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욕망은 안 들었습니다. 원래 사실 시작할 때는 미정이라는 인물도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인물을 기억했었을 때 부재를 생각할 때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없었기 때문에 더 슬픈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 그 미정이라는 인물을 매력적으로 묘사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결국은 이것이 사건의 전개보다는 그 성현의 정서가, 감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그 성현의 기억이 어떻게 가공되어 있는지를 좀 관객들이 추측하고 보는 게 저는 이 영화의 좀 주된 힘이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앞서 말했던 어떤 미정이라는 인물 자체, 어떤 뭐 아까 말한 로맨스 코드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좀 3자의 인물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를 좀 생각했던 것 같거든요. 저한테 좀 가장 컸던 기억이 이 영화에서 제가 동기 누나가 한번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장례식장을 갔었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추모해도 되는 걸까? 이 사람이랑 많이 친했었던가? 여러 가지 잡념들이 오고 갔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과연 이 사람과의 어떤 가장 가까웠던 관계로 하기보다는 좀 삼자라는 인물을 그냥 어떻게 인식하게 되는가, 그리고 거기서 오는 감정을 어떻게 다뤄낼 것인가에 대해서 좀 하고자 했던 게 있었어요. 감독님은 원래 어떤 영화를 좋아하셔요? 그냥 관객의 입장에서 궁금하네요. 근데 사실 저는 뭐 고어 슬래셔 좀 영화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감각적인 영화를 장르적인. 네, 장르적인 네. 영화들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픽션이고 네.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좋지만 네. 어떤 정서를 따라가고 그런 작품들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드라마.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영화가 좀 묘하게 섞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게 사실주의 영화 같기도 하면서 뭔가 장르적인, 스릴러적인, 미스터리적인 뭐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이런 어떤 영화를 또 만드실지, 또 지금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는 영화는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하네요. 네, 사실 이제 준비하는 이제 장편이 있는데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사실주의 드라마이기는 해요. 근데 사실 제가 그 사실주의 드라마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좀 환상이라던가 어떤 이런 장르적 코드가 들어오게 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 인물이 이 사건들이나 사회적 단면들을 주관적으로 인식했었을 때 오게 되는 어떤 섬뜩한 감정들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 재개발 뭐 이런 걸까요? 네네.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허밍에서는 그 무언가 우리가 기억을 할 때 그 인물들이 뭐 가공되고 생략되고 이러는 것들이 가끔은 저는 좀 섬뜩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장르적 코드로서 좀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다음 준비하는 작품도 좀 그런 작품이지 않을까. 네. 그렇군요. 이 영화의 주된 소재가 후시 녹음하는 녹음 기사와 녹음인데, 이게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기억을 복원하려는 시도처럼 보였습니다. 이 장치를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우선 제가 좀 믹싱을 했었어요. 네, 동시 녹음 일도 했었고, 근데 제가 느꼈던 믹싱실에서 했던 거는 굉장히 독특한 공간이었던 것 같은 거예요.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되게 모호해지는 것 같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되게 부검하는 것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되게 이 분명 실제가 있는데 이 실제에 있는 사운드들을 쓰지 않고 다른 사운드들로 대체되기도 하고, 그렇죠. 네, 아예 작았던 소리를 극대화시키기도 하고 네. 아니면 생략해야 되기도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게 되거든요. 네, 이 영화 전체의 어떤 흐름이 뭔가 지금 우리가 소비하는 어떤 콘텐츠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절제돼 있고, 그리고 또 이 배우의 어떤 감정으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배우들이 만들어진 대사 같기도 하는데 즉흥적인 대사도 섞여 있는 것 같고, 이 배우들이 연기하기 참 어려웠겠다 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배우들은 어떠셨습니까? 영화 작업하셨을 때? 일단 승재 씨가 집요하면 좋은 거니까 상당히 집요해서 그 몇 개월 동안 굉장히 많은 대화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많은 대화 안에서 이미 이 분이 설계해 놓은 것들이 굉장히 정확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연기할 때는 크게 어려움은 없이 되게 잘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박서연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감독님이랑 작업하면서 제일 크게 느꼈던 게 집요함이었던 것 같은데 테이프 많이 갔었나요? 테이크도 많이 갔었고, 뭐랄까 제가 좀 뭔가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하거나 이 대사가 왜 갑자기 나오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촬영을 잠깐 멈추시고 저를 이제 앉히시고 이제 설득과 설명. 이제 이해 과정을 몇 번 겪었었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그게 너무나 눈높이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랑 납득이 되니까 더 좋은 연기가 나올 수 있었고 그런. 주눅들지 않고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하셨군요. 네, 좋았어요. 네, 좋으셨어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명쾌한 설명이셨어요. 네. 네, 어떤 설명이었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궁금한데요? 제가 독백으로 하는 내가 보람의 장례식장 저쪽을 갔는데 2일장밖에 안 하는데 내가 이틀 내내 앉아 있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한 독백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사실 첫 테이크를 가고 나서 제가 감독님께 근데 이 대사 자체가 좀 저한테 와닿지가 않는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렸어요. 친구 장례식장을 갔는데 그렇게 내 감정이 사라진 느낌을 받고 이러다 갑자기 눈물을 흘려야 되고 정확히 얘가 지금 뭘 느끼는 건지 제가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감독님께서 그때 그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서 진짜 오빠랑 미정이랑 앉아있는 것처럼 똑같은 자세로 저랑 앉아서 한 10분 정도 촬영을 미루시고 그 감독님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대사를 쓰게 된 이유와 감독님이 실제로 그런 장례식장을 갔었는데 이런 감정들이 느껴지더라. 그래서 전 그때 처음으로 이게 감독님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구나라는 걸 알아서 거기서 그렇게 그때 좀 그 이후 연기에서 바로 오케이가 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우리 예지 배우님은 연기하실 때 좀 어려움이나 저는 저희가 테이크를 많이 갔었나요? 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모르겠어요. 제 씬을 찍을 때는 테이크를 많이 가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 네, 말씀하셨던 그 집요함이 저희는 사전 작업을 할 때 좀 있었거든요. 리허설을 좀 많이 하셨나요? 리허설을 많이 하진 않았는데 이제 한 번 다 같이 모여서 리허설을 한 적이 손재 있었어요. 아니에요? 손재. 리허설도 많이 안 하고 댓글 많이 안 가는데. 네. 그래서 대화를 이제 많이 나누고 리허설을 한 번 한 자리에서 막상 이제 이 스크립을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읽어보니까 제가 상상했던 이 애티튜드와 감독님께서 상상하신 애티튜드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서 오는 의견 차이가 굉장히 크게 한 번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랬으면 안 됐는데 다 같이 모인 리허설 자리에서 그 오프닝 씬에 대해서만 저랑 이제 엄청난 오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두 분은 또 함께 한 적이 있으셨죠? 단편 네, 때. 전작을 네. 이제 했는데 그래서 다른 면모가 좀 보이셨던가요? 단편 때와는 달리? 단편 때 진짜 많이 싸웠거든요. 싸웠는데 어떻게 또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거죠? 저는 감독님께 나중에 감독님 저는 감독님이 다음 작품 때 저 안 부르실 줄 알았어요라고 그렇군요. 얘기도 했었어요. 이게 첫 그랬는데 배우입니다. 네. 네. 그랬는데 이제 첫 리딩 이제 리허설 할 때 한 번 그렇게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하고 나니 어떤 그림을 그리시는지가 조금 이해가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자율성을 굉장히 열어주셔서 좀 자유롭게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궁금해지는 예지 배우님이 그리셨던 그 연기 톤은 어떤 톤이었을까요? 그때 이제 거를 돌이켜서 생각해 보자면 감독님께서 이제 생각하셨던 민영은 엄청 밝고 그렇군요. 되게 무해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셨던 것 맞나요, 감독님?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처음 ADR을 하러 갔다지만 아무리 후신호금 배우로 갔어도 이제 장비를 막 스탑을 눌러본다던가 막 네. 이런 건 너무 무례하지 않나요?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캐릭터의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이긴 한데 이제 저는 좀 마냥 천진난만할 수는 없지 않나요? 라고 동의가 이제 있어야 된다. 네네 좀 왜냐면은 이제 연기를 막 시작해보고 싶고 열정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가 어쨌든 잘 해보고 싶으면 잘 보이고 싶어하고 뭐 그런 게 있을 그럴 텐데 네네. 좀 약간 그런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제게는 좀 디테일로 인물을 구축해 나가는데 좀 필요했던 부분에서 근데 얘기를 이제 많이 했죠. 감독의 얘기를 좀 듣고 싶긴 한데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성현이 자연스럽게 그 미정을 떠올리려면 이제 그 역할이 좀 그런 연상을 좀 할 수 있는 행동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어떠셨습니까? 그쵸,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사실 캐릭터를 구축할 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정의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연상이 되게끔 민영이 그렇죠. 이렇게 뭔가 네. 그래서 배우의 잠재력을 또 죽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영이가 실제 있는 캐릭터로 인식이 되려면 어떤 그런 것들은 좀 배제를 하고 그냥 저희가 새롭게 구축하고 싶은 네네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분명히 왜냐면 대사라던가 그런 민영의 캐릭터를 보여주게 되면 인식을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자연스럽게. 네, 어제 구조상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영리하신데요. 네.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배우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걸 배제하고 싶었던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예지 배우님이 정말 시나리오를 정말 사력 있게 보시고 정말 영화가 잘 나와야 되고 민영이랑 캐릭터가 잘 나와야 됐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전체 리딩을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근데 예지 배우님이 그때 박소연 배우님이 연기하신 역시 미정이라는 인물을 보고 어쨌든 제가 생각한 그림과 아 미정이가 저렇게 연기하구나에 대한 부분들을 인지를 하니까 그때부터는 조금 속도가 빨라졌었던 것 같고 저희가 거기서부터 좀 합의가 된 상태에서는 상당히 현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별로 오고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게 이제 저도 배우 활동을 하면서 이게 감독님과 그 관계 형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연기의 퀄리티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이 관계 형성이 사실 이제 말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그리고 술을 아무리 같이 먹는다고 해도 이 뭔가 통한다 이런 느낌이 없을 때 연기를 하게 되면 서로 엇나가게 됩니다. 근데 뭔가 통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서 연기를 하면 그때부터는 사실 말이 불필요한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서로 그냥 이렇게 눈빛만 봐도 알고 그냥 얘기하지 않아도 서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영화를 찍으면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으셨군요. 그런 부분이 많이 생겼죠. 네. 특히 이게 참 신기한 게 철은 배우님하고 예지 배우님은 저희가 전 단편 때도 했는데 잘 맞지 않았었어요. 장편 때 맞아서 다행이네요. 네, 근데 장편 때도 오히려 맞지 않았던 게 프리 때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렇군요. 네, 오히려 너무 기대하는 걸 현장에서 너무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그렇군요. 네네. 근데 이 조합이 지금 보니까 참 신기하고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결의 배우들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이런 영화를 만들었을까 정말 좀 신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우리 김철윤 배우님하고는 인연이 있습니다. 네, 그 비질란테라는 작품에서 노랑머리로 만났었는데 그때 사실 이 김철윤 배우님의 그 연기를 보고 이 배우 앞으로 좀 주목할 만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되게 장래성이 있는 연기를 하면 굉장히 뛰어난 연기를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전화번호를 나눴던 사이입니다. 네. 아니, 제가 그래도 이제 배우 활동 좀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 보는 눈이 배우 보는 눈이 있는데 예전에 곽도원 배우가 단역으로 나왔을 때 딱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술 한잔 먹자 해서 아침까지 술을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1, 2년 안에 정말 큰 스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철윤 배우님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아주 훌륭한 연기를 하고 앞으로 한국 영화를 잘 끌어나갈 거라고 그런 남배우의 어떤 역할을 보여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리틀 황정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 굉장히 이 속에 뭔가 불 같은 게 있는 배우인데 연기할 때 보면 막 이렇게 뜨거운 게 있는 배우인데 이렇게 절제하는 연기할 때 뭔가 답답함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네, 이 연기하실 때 어떠셨을까요? 이런 내면 연기, 절제 연기할 때 어떤 느낌이 남다른 느낌이 있으셨을까요? 그래서 저도 예지 씨랑 비슷하게 사전에 승재 씨랑 좀 많이 싸웠던 그렇군요. 네, 많은- 싸움으로 만들어진 영화군요. 많은 대화를 하면서 좀 이렇게 괴롭힌다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괴롭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연락도 많이 하고 질문이나 아이디어 같은 것도 있으면은 워낙 많이 던지는 편이다 보니까 네.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뭐 자정이 지나서도 연락을 많이 하고 하면서 승재 씨를 좀 많이 건드리고 그러면서 저도 많이 깎여 나가면서 현장에 가다 보니까 오히려 아까 선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장에서는 오히려 저한테는 큰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던 것 같고 저도 그래서 이제 한 발짝 떨어져서 오히려 이제 서윤 씨랑 예지 씨가 이제 어떻게 좀 존재하는지를 많이 관찰하면서 저 사람들이 좀 미정이고 민영이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접근하다 보니까 어떤 뭐 감정을 절제하거나 드러내는 데 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 영화 보면서 좀 크게 느꼈던 점이 있었는데 배우로서 이게 배우들은 어쨌든 자기 매력과 에너지를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연기라는 게 소비하는 것과
존재하는 게 있구나 라는 생각을 이 영화를 보면서 좀 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기할 때 존재하는 그 가치가 굉장히 영화에서는 중요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 철은 배우님은 이번 작품 하면서 어떤 뭐랄까요, 전환점 혹은 다른 느낌이 또 있었을까요? 어쨌든 한국 남자 신인 배우가 상업 영화랑 드라마에서는 되게 기능적인 연기를 해야 될 때가 많다 보니까 이제 항상 뭐 짧게 호흡하고 뭔가 에너지를 잠깐 주고 빠지고 이런 거를 많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어떤 고민이 많을 시기였는데, 허밍을 하면서는 가만히 카메라 앞에서 오래 존재하는 거를 연극 이후로 오랜만에 경험하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고 가만히 공존만 해도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들을 좀 느껴서, 정말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바로 들어갔던 작품이 탕류라는 작품이었는데, 탕류를 1년간 촬영하면서 허밍의 조금 영향으로 그 안에서 제가 무언가에 힘을 주지 않고 이제 그냥 가만히 존재하는 느낌으로 연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1년이 정말 너무 행복하게 지나갔거든요. 네, 그래서 좀 허밍은 저한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탕유라는 영화. 탕류라는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아, 그렇군요. 드라마. 예. 그 어떤 드라마죠? 좀 소개 좀. 그 추창민, 그 광해 찍으신 추창민 감독님하고 뭐 로운 배우하고 박지환 선배님하고 이제 최기하 선배님, 전배주 선배님 등등 뭐 신예은 배우 나오는 현실판 리얼 사극 드라마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이 험이라는 영화를 경험하고 나서의 어떤 김철은 배우님의 그 내면 연기 좀 더 깊어졌다라고 해도 될까요? 네. 우리 미정역의 박소연 배우는 이 험이라는 작품이 훨씬 더 남다르게 느껴질 것 같아요. 이 37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에서 연기상도 수상을 했고, 그리고 이 허민이라는 영화가 29회 부산국제영화제의 올해 배우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네. 뭐 이 영화에 대해서 소감 좀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제가 배우 생활을 하면서 받을 수 있고 또 처음 받아보는 큰 상이기 때문에 정말 의미가 남다른 작품인 것 같아요. 솔직히 상을 받고 나서 많이 의아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 작품에 제가 주인공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잠깐 등장하고 어떤 대단한 폭이 있는 감정씬을 한 게 아닌데 내가 어떻게 상을 받았지? 라는 생각에 제가 작품을 집에서 몇 번 돌려봤어요. 어떻게 내가 받았을까? 내가 이렇게 훌륭한 연기를 한 건가? 내가 어디서 좀 마음을 흔들었을까? 궁금해서 한번 저도 관객의 입장으로 한번 진지하게 봐보자 이러고 파일을 받아서 몇 번 돌려봤는데, 그 철은 선배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떤 거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존재하고 느끼고 상대의 반응을 했던 게 그런 걸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정말 무언가 하려고 하지 않고. 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미정역은 의외로 많이 했잖아요. 자극을 좀 주는 역할이었고, 그 애들립 같은 것도 했어야 됐고, 그러면서도 기억의 어떤 존재로 남아야 되는 그런 연기가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독이 만들어 놓은 어떤 컨셉이나, 그리고 또 이 연결해서 오는 뭐랄까요, 브릿지를 해야 되는 그 감정의 곡선, 뭐 이런 것들을 좀 여러모로 주문도 했을 것 같고, 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어려운 지점들,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연기하시긴 좀 어떠셨을까요? 사실 미정이가 성격이 저랑 많이 닮아 있어요. 제 실제 성격이랑. 그래서 원래는 제가 알기로 미정이 저처럼 이렇게 깨발랄한 한 역할이 아니라 좀 참하고 조용한 뭔가 그런 여자아이를 처음에 구상하셨다고 들었는데 바뀌신 거군요. 네. 캐스팅 후 바뀌신 거군요. 네, 훨씬 더 뭐랄까 진폭이 좀 컸다고 해야 될까요? 네, 깊이감이 있어 보였어요. 훨씬 더. 만약에 좀 그럴 법한 사람이 연기를 하게 되면, 그리고 또 그런 느낌으로 이 영화 전체를 주도를 하게 되면 그럴 것
못해라는 끄떡끄떡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어떤 미정력이 좀 깨발랄하고 어떤 신선한 역할로 다가오니까 훨씬 더 영화가 신선했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민영역의 김예지 배우님도 또이 독립영화제는 또 여우 주연상을 수상했던 경력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뭐라고 해야 되죠? 시작부터 이렇게 주목을 받고 수상을 하시면 앞으로 참 연기하기 힘드시겠어요. 주연상을 독립영화제 때 모회 전주 가족영화제에서 여우 주연상을 받으셨어요. 네. 이후에 어떤 연기 그리고 또 이 허밍이라는 영화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상을 받은 건 사실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냥 뭐 주신 건 너무 감사하지만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좀 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연기를 하려고 했고, 허밍은 제게도 좀 특별했던 경험인 게 영화를 뭐 엄청나게 많은 경력으로 찍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지 않게 단편 영화를 촬영을 해오면서 허밍을 찍었을 때 되게 처음으로 카메라가 존재한다는 걸 잊고 좀 자유롭게 좀 호흡하고 움직일 수 있었던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좀 내가 이 인물에 대한 어떤 확신만 있으면 그 대사가 내 안에 탁 붙어버리니까 그냥 그 대사를 막 열심히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히 말이 나오게 되는 경험을 살짝 맛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이후에 작업을 하면서도 되게 좋은 그 뭐랄까 그때 그 감각 그게 있었는데 막 이러면서 좀 연습도 많이 하게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이게 이 역할 자체가 타인의 목소리를 대신한다는 설정이 있는데 배우로서 정체성과 좀 충돌하는 어떤 부분들은 없으셨나요? 이게 또 이해를 못한다거나 이게 말이 되나요? 뭐 이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참 그 민영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떤 정체성의 혼란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고요. 왜냐하면 애초에 그 감독님께서 인물을 설명해 주실 때 원래 성우 전공을 했던 친구고 연기를 하고 싶어서 발을 들이는데 경험을 쌓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원래 본인이 하던 것에서 장점을 강화시켜서 이제 발을 들이려고 하는 친구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셔서 그렇다면 내가 이 영화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 영화에서 해야 되는 이 민영으로서의 역할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뭔가 그 민영의 어떤 정서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에 집착을 하기보다는 이 성현이라는 인물에게 어떻게 하면 좀 성현을 계속 이렇게 찌르는 뭐라고 해야죠? 성현에게 어떤 계기를 계속 던져주는 그런 역할이 나의 역할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쪽으로 캐릭터를 좀 많이 분석을 하려고 했고요. 네, 재밌었습니다. 네. 네. 이 영화 자체가 이 기억을 담고 있는데 카메라가 관찰자 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떨어진 형태로 영화를 담고 있으니까 오히려 배우들한테는 좀 자유롭게 좀 놓아준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도 될까요? 기억이 존재를 대신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공통 질문으로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실까요? 영화를 찍는 내내 기억이 존재를 대신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대신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그 기억은 실제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영화 되게 맞다 있다 생각하고 편집을 하게 되고 가장되고 가공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계속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순수하고 본질적인 게 무엇일까?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와 태도가 결국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 그런 생각들을 항상 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기억으로 하게 되면은 좀 저한테는 좀 다양한 잡념들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본질적인 게 무엇일까, 순수한 게 무엇일까를 오히려 많이 생각하면서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미정의 그 대사를 찾아내는, 어떻게 보면 대사가 되게 의미 없을 수도 있는데 찾는 것 자체가 되게 저한테는 순수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허밍 작업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기억이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왔는데 그냥 선배님께서 그 질문을 하셨을 때 가장 든 생각은 제가 지금 키우는 강아지가 이제 아픈데 이 친구가 없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떠나도 내 기억에 이 친구가 남겠지만 존재가 없어진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가족은 굉장히 힘들어할 거고 저에게도 굉장히 많은 공허함과 어떤 많은 슬픔이 찾아올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요즘 이렇게 틈만 나면 이 아이의 사진을 찍고 붙어 있는 걸 보면서 있을 때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성현도 이 미정의 어떤 그 빈자리에 대해서 어떤 사랑보다도 그냥 인간으로서 조금 많이 미안함이 남았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영화를 감독도 아니지만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지금 당장 드는 생각은 어쩔 땐 좀 존재보다 기억으로 남겨두는 게 나은 지점들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억은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거라 내가 기억하고 싶은 부분만 기억을 하고 살아가도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그 존재라는 건 어쨌든 나와 다른 어떤 누군가를 받아들여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해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사실 약간 좀 그게 스트레스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억이라는 건 그냥 좀 시간이 지나고 내가 기억하고 싶은 대로 좀 미화돼도 괜찮으니까 그 기억으로 좀 살아갈 수 있고 그 기억으로 누군가를 좋게 남길 수 있다면 기억이 가끔 대신하는 지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개념화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문득 이제 선배님이 질문하시는 걸 듣고 문득 촬영했을 때의 그 인형을 내가 어떻게 연기했지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가 좀 약간 이렇게 기졸부 되듯이 맞아가는 것 같은 게 그게 어떤 지점이냐면 저는 존재는 늘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기억하는지를 좀 늘 중시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서현 배우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사람은 늘 기억하고 싶은 것을 더 먼저 선택해서 기억하고자 하는데 또 계속해서 기억은 좀 갱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나에게서든 혹은 타인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그 기억하지 못했던 것들이 다시 상기가 되면서 기억이 또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그 민영을 연기할 때도 약간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이 사람이 기억을 하는 게 어떤 인물이었는지 이 사람이 지금 성현이 뭔가 지금 미정한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뭘까? 그럼 내가 옆에서 다시 뭐 생뚱맞은 이야기를 던져주면서 이 사람의 기억을 막 파헤쳐 보려고도 하고 어떤 때는 좀 거리를 두면서 스스로가 좀 생각하고 시간을 갖게끔 하고 막 이랬던 것들이 어쩌면은 그 기억과 존재에 대해서 내가 김예지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정의를 좀 저도 모르게 민영에게 녹여내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문득 해봅니다. 이게 약간 이 질문이 조금 짓궂고 어떻게 보면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기억은 사실 때로는 위로이기도 하지만 고통으로 작용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배우님과 감독님은 지금의 이 기억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나요? 지금의 기억. 네, 머릿속의 기억. 네. 어떤 사람과의 기억 혹은 어떤 경험 속의 기억, 그 기억이 고통으로 작용하나요? 아니면 위로로 작용하나요? 상당히 그 양가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도 제 기억을 그렇게 믿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좀 실증적이거나 좀 그런 것들 저는 좀 남겨놓는 게 제가 MBTI를 T다 보니까
네, 근데 제 스스로도 좀 잘 안 믿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 무언가 어떤 대상을 기억하려고 할 때도 뭔가 생략하기도 하고 과장시키기도 하고 뭔가 오히려 편향적으로 인식하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좀 더 중립적으로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남겨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제 뭔가 적으려고 할 때도 되게 가치 중립적으로 뭐 적으려고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제가 인식하는 기억은 상당히 저의 어떤 잡념과 제가 기존에 인식했던 그런 것들을 이루어진 주관적인 어떤 세계와도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식하는 기억은 좀 그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던져봅니다. 믿지 않는다. 네, 저는 반대로 너무 믿는데요. 근데 저에게 기억은 저한테 좀 경험인 것 같아서 어쨌든 제가 하는 이 일에서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 어쨌든 멀리 제가 이 길을 걸어가려면 많이 불안하고 많이 두려운 순간들도 많은데 그 기억들이 사실 저를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굉장히 큰 자산이고 저의 경험이어서 저는 그 기억들을 굉장히 의지하고 좀 많이 믿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온 세월이 그렇게 뭔가 오래됐다고 생각을 안 해서 제가 그래서 뭔가 아직까지 저한테 기억이 위로인지 고통인지를 지금은 위로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왜냐하면 어떠한 좀 갈피를 못 잡을 때나 제가 좀 좌절을 할 때 어떤 그 기억 때문에 계속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 나의 감정에 좋았던 뭐 인정받았고 칭찬을 받았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나누면서 느꼈던 이 감정들을 기억해서 좌절할 때도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위로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기억이 책임감인데요. 제가 기억력이 진짜 안 좋아요. 그래서 안 좋았던 기억도 다 나중에 지나면은 다 경험이겠지 미화되고 이래서 좀 근데 이제 철현 배우가 말했던 것처럼 이 배우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DB가 되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기록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특별히 내가 어떤 특히나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뭔가를 느낀 게 있으면 이것은 지금 순간이 아니면은 이만큼 생생하게 남겨지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 알기 때문에 무조건 기록을 하려고 하는 편이고 그래서 제 일기장에는 일상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일상적인 건 기록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남겨야겠다 이거 나중에 써먹어야지 생각하는 것만 기록을 해서 전쟁터와 같은 일기장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책임감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뭔가 좋고 나쁨보다는 좀 그런 게 아니에요. 시나리오를 좀 쓰셔야겠는데. 시나리오 시나리오를 네, 저는 사실 이렇게 배우들한테 좀 작가가 돼도 괜찮다라고 계속 얘기를 좀 해요. 그리고 또 뭐랄까요, 배우들이 일거리가 없으면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글을 쓰면서 정리가 되기도 하고 또 작가가 돼서도 배우 활동도 할 수 있고 또 배우 하면서도 작가가 되기도 하니까 좀 여러모로 좀 도전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네, 능동적으로 창의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록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관객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얘기하면 될까요? 먼저 이렇게 좋은 영화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독님께 그 질문이 있는데요. 오늘 친구랑 같이 왔는데 이제 집이 끝나고 얘기 나누면서 공통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그 극 중에 있는 감독의 역할은 뭐였을까라는 게 공통적으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약간 사람 같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왜냐면 등장할 때도 되게 귀신처럼 이렇게 등장을 하거나 좀 약간 그 감독이 나올 때마다 분위기가 좀 환기되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 예지 배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영이 성현의 그 외부적인 찌르기를 한다면 그 감독의 역할은 혹시 그 성현의 내면처럼 그 미정을 자꾸 찾아야겠다, 그 기억을 자꾸 좀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찌르는 계기, 내재적 그런 계기를 제공해주는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 존재에 대해. 항상
GV 할 때마다 감독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원초적으로 쓸 때는 어떤 성현에 대한 압박은 있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생각을 했었는데 쓸 때는 생각보다 환상이라 생각 안 하고 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독이 제가 생각하는 감독의 실제와 되게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이제 좀 같은 생각이었는데요. 저 감독은 뭐지?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아까 제가 풀렸습니다. 아, 이 사람은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네. 그래서 앞으로 만드는 시나리오가 정말 더 궁금하다. 네, 상업적으로 풀렸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다른 분 네,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제가 좀 사소한 부분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데 성현이 음향 기사잖아요. 네, 영화 대부분에서 헤드폰이나 그 블루투스 헤드셋 이런 것들을 좌우 반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 혹시 뭐 의도가 돼 있는 건지 아니면은 전혀 의도되진 않았고 반대로 썼던 부분이 있었었나요? 거의 대부분 다 반대로 쓰고 그렇나요? 그 제가 촬영하면서 인지를 했는데 이게 한 1, 2회차 지나갔나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반대로 썼다고 얘기를 해줘서 근데 그걸 되돌릴 수 없으니 그냥 끝까지 거꾸로 썼던 기억이 나요. 제 실수입니다. 처음이지 지금. 그래서 네. 예, GV가 처음이다 보니 이게 좀 서투를 수 있는 거 먼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허밍을 보고 나서 영화인으로 남는 흔적과 일상에 남는 흔적이 차이가 있다는 게 느껴졌는데요. 영화인으로서 비교적 선명하게 남는 흔적과 그리고 개인의 일상에 남는 흔적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큰 울림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당연히 일상인으로서의 흔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영화라는 매체를 다루는 작업 자체가 인간과 그리고 인간의 삶을 다뤄내는 거다 보니까 결국은 자연스럽게 그 일상의 흔적으로서 귀결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고 결국 저는 영화 매체와 그리고 그 대사를 찾아내는 것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가 결국은 우리의 삶과 되게 저는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 ADR 그 대사를 찾아내는 것도 그냥 우리가 현실에서도 되게 의미 없이 생각하는 거를 찾아내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가치와 태도가 느껴졌다면은 그것마저 저는 일상적인 흔적이지 않을까 좀 생각해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화 그 신호를 봤을 때 사실 제일 공감가는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작년에 그 친구를 먼저 보냈기 때문에 이 영화가 굉장히 좀 궁금했어요. 왜냐면은 그 친구가 이게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했을 때 잘 못 만나서 마지막 말을 듣지 못하고 보냈는데 그래서 그 성환이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주인공 그 이름 뭐였더라 아무튼 그때 떠나보내고 나서 미정의 그 마지막 대사를 갖다 계속해서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결국적으로는 영화 내에서는 그 대사를 보여주지 않고 허밍으로 처리한 것이 좀 인상 깊기도 했었는데 좀 성환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소극적이지 않았나. 왜냐면은 기억하고 싶어서 되게 괴로워하면서도 계속해서 저희가 민영한테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고 본인은 약간 되새기려는 노력을 좀 게을리했다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많이 방어적인 태도를 많이 보였었는데 그렇게 연출할지 감독님이 좀 의도가 궁금해서 질문 좀 드렸습니다. 우선은 그러니까 이 영화를 뭔가 그냥 다 실제로 인식하면은 그냥 성현 자체는 좀 전 자기 방어적인 면모가 되게 심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봤었을 때 영화 현장에서 일하는 스태프나 그런 사람들 자체가 자기 의견을 피력하기가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근데 실상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과정 전반 자체, 뭐 미정과 그 민영 그리고 그 감독 그 자체가 성현의 기억으로 의존되고 좀 재구성되는 걸로 좀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은 그냥 그 오고 가는 이야기 자체가 그냥 성현의 생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관객분들이 느끼시기에 조금 그렇게 느꼈던 거는 제가 생각하는 어떤 성현의 일상적인 면모는 그래왔지만 상당히 그 내면에서는 그런 사려 깊은 면모들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그 성현이가 기억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그게 이제 미정과 민영의 대화로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이 뜨겁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잠시 방문을 했다가 좋은 기회로 여기에 당첨돼서 여기에 왔고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당첨되기 위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감독님이 지금 마지막까지 관객들한테까지 그 미정의 그 마지막 목소리를 알리지 않은 의도가 뭔지 그런 걸 알고 싶습니다. 네, 이것도 항상 질문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대사가 결국 뭐냐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설정은 해놨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대사에 대해서. 근데 그 결국 그 대사를 말했을 때 저는 오히려 그 대사를 찾고자 하는 어떤 가치와 순수함이 좀 퇴색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사를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그 대사를 찾고자 하는 그 인물의 여정에 좀 더 집중하자는 걸로 조금 그렇게 모아졌던 것 같아요. 연출적인 톤앤 매너를. 그래서 그렇게 오히려 아예 대사를 드러내지 않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그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받고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그 타이틀링이 될 때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타이틀링이 될 때 그 집에 지붕이 약간 까져서 또 흰색으로 보이면서 이제 허밍의 한 획을 좀 추가해서 허망으로 좀 보이는 그런데 그게 감독님의 의도신지 궁금하고 의도라면 어떤 의도를 하셨는지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전혀 의도가 아니고요. 아마 제가 그것까지 생각을 했으면 저는 아마 엄청난 천재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조심스레 해보며 네. 근데 보통 그냥 그 타이틀링이 나오는 공간에 대해서 하면은 제 집 근처인데 그 거기가 이제 좀 신속 재개발이 좀 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높아진 건물과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냥 제가 지나가면서 항상 봐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우리 되게 제 일상 주변에도 그런 어떤 아이러니적인 순간과 면모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 제가 바라보는 그 시야나 시점들을 관객들한테 전이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타이틀 시퀀스도 좀 그렇게 해야지 않았나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 시간 관계상 오늘 그 주비를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우리 예지 배우님부터 이 허밍에 대한 영화에 대한 소감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방향에 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허밍이 이제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상영을 이제 내리게 돼요. 그래서 2달 동안 상영을 하면서 저도 이 찍을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또 상영을 처음에 했을 때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관객분들을 통해서 되게 많이 공부하고 또 새롭게 알게 되면서 좀 제 개인적인 배우 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익어가는 과정이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허밍 개봉하면서 관객분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이렇게 선배님께서 자리해 주신 덕에 또 많은 분들 뵐 수 있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공개될 작업들 이제
작게 하고 있는데 문득 이제 보시다가 제가 또 등장해 주시면 한 번쯤 김예지 배우가 나오네 반갑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또 이런 자리에서 저희가 인사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간절기에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독립영화 특성상 이렇게 GV나 무대 인사를 가게 되면 사실 관객석이 비어 있는 경우를 보는 게 훨씬 많잖아요. 훨씬 많거든요. 끝까지 잘해주시는 분이 정말 많이 안 계신데 오늘은 그래도 선배님이 좋은 기회로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시고 이렇게 끝까지 자리해주시는 분들이 많은 덕분에 너무 제 눈도 즐겁고 되게 너무 풍부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GV가 된 것 같아서 정말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교차가 많이 심한데 감기 조심하시고 집 조심히 귀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서현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독립 영화가 상영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배우로서 사실 그거를 알 수가 없었는데 승재 씨가 우선 옆에서 노력하는 거를 보면서 정말 배우로서 촬영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그 후에도 책임질 수 있는 배우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선배님께서 저희가 이제 개봉한 지 2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이런 관객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밍이라는 영화 이제 2월 4일에 개봉하고 계속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참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많았었는데 또 배우님들과 이렇게 GV 다니면서 하면서 계속 좀 힘을 잃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꼭 또 종영 말미에 또 유태 선배님이 또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많은 관객분들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영화라는 매체가 또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만드는 매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허밍이란 영화도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었고 그 다음 작품 역시도 그런 작품들을 계속적으로 행하면서 관객분들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 보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허미라는 영화를 2월달에 제가 좀 기획을 해서 선보이려고 했었는데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3월달에 마지막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려서 오히려 제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좀 2월달이나 1월달에 했으면 조금 더 흥행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는데요. 이건 뭐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대학교 때 제 동기가 하늘나라로 스스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그런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때 제가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리고 이 존재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살짝 고민이 되고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이 영화에서 담아내는 어떤 힘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업영화 2를 하기 때문에 배우 유지태가 있는데 이런 독립영화를 해서 다시 제 스스로 정리가 되고 정의를 할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독립영화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 해가 30회의 어떤 지원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함께 하셨던 우리 배우 감독님들이 이런 어떤 뜻을 이어받아서 이런 형태가 아니더라도 계속 상영회가 이루어졌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많은 응원과 독립영화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